미국의 달러 지수를 보면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는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가 돼요. 엔화도 똥값이 되고 원화도 똥값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때 뭐냐면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국 통화에 똥값을 유도를 해가지고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엄청나게 팔아먹자. 최대한 팔아먹자.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요 1월까지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시나리오가 뭘까? 먼저 보편기본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를 함으로써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 팔 거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팔도록 제조업 대규모 유치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났죠. 둘 다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항상 이야기를 하던 게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똥값으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들은 도요타나 이런 것들과 가격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달러의 강세, 그리고 해당 뭐 일본이나 뭐 다른 국가들 엔화의 평가절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 기업들의 성장을 유도를 하고 일본에 더 많은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거는 미국 제조업들에게 독이다. 그래서 달러의 평가절하를 유도하고 너네 통화의 강세를 유도해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2의 플라자 합의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농산품이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왜? 달러가 싸지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계 수출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내수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일자리 창출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살아나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를 커버하고도 임금을 그만큼 더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략을 펼쳐서 일본의 지금 경제 성장 시나리오처럼 그런 시나리오를 진행해 나가려는 게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의 경제 성장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을 때 코로나 이후에 일본은 금리를 안 올렸어요. 마이너스 금리로 유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달러 환율이 2022년도에 달러당 116엔 하던 게 이게 달러당 156엔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도요타 같은 애들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엄청나게 싼 가격에 수출할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포드나 이런 애들보다 가격이 더 싸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요타나 일본계 기업들이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은 상위 10위 안에 거의 4-5개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기업들의 자동차의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일본 기업들도 미국 안에서의 제조도 한 50% 하지만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 차이를 이용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의 무역 수지는 가파르게 흑자로 전환이 되는데 미국의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도요타 같은 기업들은 엔화가 엄청나게 똥값이 돼서 수출을 늘리니까 달러로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강세되고 엔화는 똥값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익은 폭발하고 포드나 이런 애들은 이익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하는 애들은 당연히 일자리를 늘리기 힘들겠고 일본에서 생산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내던 도요타들은 돈이 많으니까 일자리를 엄청 늘리고 급여 인상도 많이 해줄 수가 있겠죠. 엔화 기준으로 급여 인상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도요타 주가는 폭발하고 포드는 제자리 걸음을 했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당시 때 일본은 실업률이 크게 줄고 미국은 실업률이 폭발하고. 예. 당연하겠죠.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일자리는 크게 줄고 일본은 엔화가 약동값이 되니까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실업률은 줄어들고. 예.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수출을 막 늘려나가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일본이 엔화 약세라서 물가가 폭발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인상을 노조들이 뭐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데 평균 뭐 5% 이상 뭐 급여 인상이 되니까 물가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 인상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엔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을 만들어서 수출 실적을 높이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급여 인상도 물가 상승분보다 더 높게 유지를 해주면서 계속 성장세를 이어갔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디플레를 완전히 탈출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요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일본처럼 가기 위한. 그러려면은 지금 이제 보편 기본 관세와 이런 걸 다 이제 순서대로 해서 이제는 달러 평가절하 유도를 하는 단계인데, 일단 순서대로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은 보편 기본 관세를 우리의 생각보다 충격적으로 부과를 하면서 이제 요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캐나다, 멕시코는 기본 관세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고, 왜냐면 가장 가까운 우군이기 때문에 얘네마저 부과를 하면은 미국의 물가는 걷잡을 수 없게 치솟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일단은 살려두고, 그 외의 국가들, 중국을 먼저 크게 때리기 전에 한국, 일본과 같이 주요 이제 수출 거래를, 무역 거래를 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우호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관세 협상을 이렇게 지시할 수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협상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에 지금 좋은 진전이 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한국도 지금 뭐 이제 그 한국이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인도에서도 좋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주요 국가들이 하나둘씩 무역 협상이 완료돼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의 연도별로 국가별 무역 적자가 가장 큰 국가들을 리스트업한 거거든요. 항상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에서 흑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이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이 일본이랑 독일, 그리고 한국도 여기 얼마 가지 않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계획이 뭘까? 트럼프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미국이 연도별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인데, 이거는 미국의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랑 관련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측면으로 이제 수입액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면은 중국이 가장 많지만 멕시코랑 캐나다를 합치면은 사실 중국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사실 우군으로 가져가야 되는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전 세계와 한 번에 관세 전쟁을 하기보다는 백업을 하나 살려둔 상태에서 오히려 이 외에 나머지 국가들, 뭐 일본이나 독일, 한국과 같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먼저 때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우군이니까 동맹국이니까 물론 빠르게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빠르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요게 완료가 되면은 사실 최종 타겟이 이제 앞으로 중국인 거죠. 근데 중국이 순순히 뭔가 미국이 원하는 거를 따라줄 확률이 크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전쟁을 해서 출혈성을 가져가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월마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해당 제품을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공장의 공장의 전환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해결이 될 문제인 거지, 앞으로 이제 특히 이번 아마 중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2018년도 때에 나왔던 것처럼 경공업이나 뭐 봉제에 관련된 기업들은 동남아 쪽으로 많이 빠지겠지만,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인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쪽으로 좀 몰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중국도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트럼프와 타협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기본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를 통해서 많은 제조업들을 지금 미국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무역 조건에 대한 재협상 등을 통해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엔비디아 자국 내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를 안 하고 있었지만 수백조 원의 투자를 뭐 엔비디아 700조, 800조, 뭐 애플도 한 6, 700조, 뭐 TSMC 수백조, 뭐 현대 기타 등등, 지금 요거는 그 빙산의 일각이지 요거 외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그래서 거의 수천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이제 유치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 사실 잘 먹혔던 거죠. 상호관세를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 근데 그걸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은 그 농업과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부의 고용 창출, 그래서 농업, 비농업, 그리고 비농업 안에 민간과 정부의 고용 창출, 이렇게 나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농업 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해서 요거를 제가 공유를 드리는 거고, 보시면은 민간 사이드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을 보면은 이 제조, 상품 제조 사이드와 그리고 민간 서비스직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제조업이나 건설, 이 광산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서비스직보다는 연봉 수준이 거의 최소 1.5배에서 두세 배 이상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스타벅스 아니면은 뭐 맥도날드 아니면은 뭐 일반 서비스업들도 다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노동 서비스업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는 일자리 창출은 많지만 급여 수준이 위에 있는 그 제조업이나 이런 사이드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 근데 미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쪽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오고 있다. 이게 뭐냐? 교육과 헬스케어 부분 사이드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나오는데, 여긴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민자 중심의 단순 노동 업무들이 이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이제 보조 서비스라든지 이런 단순 노동의 업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서비스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제조업 사이드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를, 2024년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일자리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양질의 일자리는 마이너스를 찍고 있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 노동 서비스 사이드 일자리 창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죠. 실제로 급여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연봉 수준이 평균적으로 85,000불이 넘는데, 미국 내 개인 돌봄 도우미의 평균 연봉은 3만 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조업 같이 양질의 일자리와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고임금의 제조업 일자리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줄어들고,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중국, 일본, 자국 통화의 똥값을 유도하는 국가들로 가겠죠.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이 더 커지고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돈을 조금만 써도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야, 너네 통화 강세 만들어. 우리 미국 달러를 약세를 만들 거야. 그래야지 애플이나 애들이 다시 미국에 돌아오지. 이제 그런 거를 유도를 하면서 지금 이쪽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민자 중심의 단순 노동 일자리는 이민자들의 대규모 추방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게 만들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부의 예산과 관련이 있어요. 정부 예산에 세수에 보면은 사회보장 그 급여와 관련돼서 퍼센테이지로 들어가는 사회보장세를 보면은 이쪽에서 연간 세수는 1.6조 달러인데 이쪽에서 나가는 게 3.9조 달러라서 여기에서만의 적자만 하더라도 그 2.3조 달러씩의 적자가 매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공화당 상하원 통과해가지고 5조 달러 그 이제 부채 한도 상한 조정했거든요. 4월 4일인가 5일인가 그때 했었는데 5조 달러 상한했는데 그 여기에서 나온 적자만 2.5조 달러 가까이 된다니까요. 요거 말고 다른 것까지 합치면은 그 5조 달러 1년이면 다 증발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에서 적자 수준이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지금 평균 연령이 더 높아져서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쪽에서 앞으로 이제 지출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인건비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은 적자 수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양질 일자리 창출을 늘려서 급여 수준을, 왜냐면 다 급여에서 떼거든요. 급여가 높을수록 이걸 많이 뗀단 말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떼니까. 그래서 급여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많아야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미국의 대규모 제조업을 유치하고 나면은 트럼프가 왜 갑자기 또 달러의 평가 절하를 유도할까? 지금 트럼프가 이러고 있잖아요. 파월한테 금리 내려. 근데 파월은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도를 해도 금리를 안 내려요, 파월이. 그래서 이제 파월은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유도를 할까라고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예, 미국에 이제 대규모 일자리 창출했고 투자 다 들어오면은 결국은 달러가 똥값이 돼야지만은 미국이 자국에서 사용하는 양만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로 수출해가지고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더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는 먼 미래까지 본다면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달러의 약세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고, 이제 그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를 이제 하려면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 수준도 상호관세 때문에 우려가 되지만 사실 실업률이 뭐 가파르게 치솟거나 경기 침체에 대한 큰 우려가 높아져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요거에 대한 자료 데이터가 4월 실업률이 5월 2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5월 2일에 나왔을 때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2024년도 요때 10월 11월 때 물가 수준이 연준이 타겟하는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두 차례나 했거든요. 그때 왜 했냐면은 이렇게 실업률이 4.2%로 치솟았기 때문에 요거 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상호관세 이슈 때문에 많은 일자리에 해고가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5월 2일에 치솟는다면은 연준이 물가 수준을 떠나서 일단은 요거를 진정시키는데 금리 인하를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존재한다. 그래서 왜냐면 이때도 물가 수준이 연준 타겟치가 2%인데 이때 막 3% 이랬는데도 금리 인하 두 차례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상호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물가가 많이 치솟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멕시코랑 캐나다 사이드에서 그 상호관세에 대한 유예를 해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회 루트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 데이터를 보면은 1, 2, 3월에 엄청난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4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1, 2, 3월에 재고를 엄청나게 미리 선수입해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바로 물가가 치솟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물가가 치솟지 않을 때 실업률만 치솟는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 5월 2일에 나오는 실업률 데이터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감원 계획에 대한 거를 좀 보면은 사실 미국은 챌린저 감원 계획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앞으로 사람을 해고하겠습니다라고 감원 계획을 발표한 게 있고, 그게 실업률이랑 패턴을 보면은 똑같이 가더라예요. 그러니까 계획 이꼴 결국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3월까지 감원 계획이 가파르게 증가한 게 보여졌기 때문에 실업률도 앞으로 근데 요게 감원 계획이 2월 달에 증가한다고 해서 2월 실업률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한 달에서 3달 뒤에 반영이 된대요. 이건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인수인계 뭐 이런 걸 포함해서 한 달에서 3달 뒤에 반영이 되면 지금부터 슬슬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4월 실업률, 5월 2일에 나오는 4월 실업률을 봐야 된다. 그게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연준이 일단은 아직은 금리를 안 내리니까 야 그래 오케이 너 금리 내리지 마. 나 제2 플라자 합의할게.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많은 국가들한테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를 유도시키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좀 포인트인데 미국의 달러 지수를 보면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는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가 돼요. 달러가 엄청나게 세지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 증시 엄청나게 랠리했잖아요. 뭐 테슬라 막 400달러까지 가고 막 그랬는데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로 있잖아요.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도 똥값이 돼요. 유로도 똥값으로 전환하고 그 엔화도 똥값이 되고 예. 원화도 똥값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때 뭐냐면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국 통화의 똥값을 유도를 해가지고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엄청나게 팔아먹자. 최대한 팔아먹자. 어닝 서프라이즈 내자라는 목적으로 엄청나게 자국 통화의 똥값을 유도해서 팔아 제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1월까지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때 딱 호랑이가 취임하기 전까지 야 호랑이 오기 전에 빨리 팔아치워야 돼 하면서 요때 엄청나게 자국 통화를 똥값을 만드니까 요 10월 요때부터 1월까지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가 폭증해요. 폭증. 적자가 거의 역대급 수준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해버리는 거죠. 요거 보고 이제 트럼프가 너네들 이제 내가 돌아왔다. 이제 지금부터 너네가 그동안 미국을 착취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요걸 다시 정상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달러가 똥값이 돼요. 예,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달러가 똥값이 되거든요. 왜 똥값이 됐냐? 갑자기 엔화가 초강세가 되고요. 갑자기 유로가 강세가 되고요. 예. 갑자기 원화도 강세가 되고 있죠, 지금.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달러가 약해지니까 갑자기 증시가 조정이 나와요. 예. 사실 우리가 상호관세만 봐서 그렇지 상호관세 보기 전부터 증시는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었어요. 10몇 퍼센트 2월부터 한 13%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요때만 하더라도. 근데 상호관세로 인해서 더 가파른 조정이 나왔던 거지 원래 조정은 나오고 있었어요. 달러의 약세가 나오면서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요렇게 달러의 약세가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미국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달러의 가치가 한 110불 하던 이게 뭐 인덱스 기준이지만 110짜리가 98로 되면 10% 이상 약세됐다라는 건데 통화 가치가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환차 손해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시에 대한 조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흐름을 또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증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어쨌든 나스닥도 증시의 그 투자자의 구성이 거의 50% 또 그 이상이 지금 외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점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부터 달러의 약세가 나오고 다른 통화의 강세가 나온다면은 상대적으로 환차손을 크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P의 연도별 평균 성장률이 30%라고 치면 사실 증시는 성장을 안 하는데 증시도 빠지는데 환율까지 손해 보면은 연간 손해액이 지금 증시 조정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많이 반등을 해서 요게 지금 한 15% 빠진 거예요. 그러면 증시 15% 빠졌는데 환율 만약에 10% 빠져봐요. 그러면은 지금 몇 달 만에 25% 손해 보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자국 통화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환율의 움직임이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환율의 균형을 맞추고 있고 착취를 못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다시 재분배가 되고 있고 돈의 흐름이 물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계속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계속 가고 있고,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협상 내용을 보니까 뭐 미국이 뭐 오히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무부 장관이 그 한국이나 상당히 우리를 배려를 많이 해주고 공감을 해준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평가 절상, 원화의 평가 절상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는 점점 더 평가 절하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기업들, 미국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가 이제 4번이잖아요. 제조업과 에너지 수출 경쟁력을 늘려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이제 막대한 적자를 갚아내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가 이제 돈 버는 단계가 이 스텝 4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달러의 평가 절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코로나 전 수준까지도 갈 수 있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뇌피셜이에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 이때 보면은 미국이 금리 올릴 때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안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유도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엄청나게 팔아제꼈다면은 이제는 그게 불공정한 관행이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이거 하나의 그냥 가설이에요. 그렇게 달러의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나 이런 걸 수출을 해야 되니까 뭐 오펙 참여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이 유도가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팔아치우면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나서 유럽이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로 가는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이 원래 러시아한테 천연가스 의존도가 21년도만 하더라도 45%였는데 요거를 18%까지 줄였어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서. 그래서 거의 20% 이상 줄인 거거든요. 그게 다 누구한테 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미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가파르게 키우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전력 발전을 국가별로 어떻게 하고 있냐를 나타내는 건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은 사실 막대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저렴하고 자국에서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석탄의 비중이 높아요. 이렇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비중이 가파르게 줄었고 오히려 천연가스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재생에너지 사이드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보면은 천연가스 한 23%, 석탄 34%, 뭐 재생에너지 32%, 뭐 원자력 발전 뭐 9%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글로벌 에너지랑 가까워요. 한국전력의 발전 처별 그 공급 망을 보면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석탄 한 34%막 요런 석탄 비중 우리나라 아직도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크게 줄여놔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석탄이랑 다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2021년도, 2022년도처럼 갑자기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해가지고 석탄 가격 폭발하고 유가 폭등했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물류 가격 폭발하고, 그때 되면은 갑자기 한국전력이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가격은 부담을 못해요. 이게 포퓰리즘적인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은 전기세는 못 올리는데 이 석탄 가격이 폭발하니까 그러면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폭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영향도 생겨요. 그래서 에너지의 공급이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관점에서 사실 원자력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그때 우리나라도 그래서 석탄 가격 폭발하고 하니까 원자력 발전을 좀 늘린다라느니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미국은 2013년도부터 연도별로 그 항목별로 그 발전을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은 연도별로 지금 천연가스를 통한 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요 정도밖에 안 됐다면은 지금은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천연가스 발전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연도별 전기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원자력은 거의 안 늘리고 있고 석탄은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는, 그래서 천연가스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셰일 안에 그 가스도 있고 오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는 기존에는 그 수입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동한테 경찰 역할도 해주고 사우디나 이런 애들 비위를 맞췄는데 요 셰일가스 혁명 이후부터는 자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수입 의존도를 확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군대들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을 하고 자체 생산량 늘어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미국의 이제 석유 수요를 다 커버할 정도까지 생산량을 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2010년도 요때부터 갑자기 글로벌 오일 생산량을 순위를 보면은 옛날만 하더라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주황 색깔 보이시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탑이었고 러시아가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미국이 폭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세계 1위 생산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요렇게.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요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미국 안에서 지금 그 쓰는 오일의 양을 사실 미국은 거의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고 커버할 정도가 됐거든요. 지금은 자세한 거는 뭐 제가 멤버십에 넣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이 자국 생산량을 다 커버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그거를 다른 나라에 팔아야겠죠. 그래야지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도 내고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나오고, 이 에너지 사이드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살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가 똥값이 돼줘야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것들이 수출 경쟁력이 더 생겨서 더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에너지를 쓰게 되고 당연히 그걸 결제를 달러로 하니까 달러 수요도 계속 늘어나면서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도 나고, 예, 미국이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아마 최종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준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의 변화를 바로바로 나왔을 때 해석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대응을 올바르게 빠르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세안 패스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